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영희 재단에서 마련한 리영희 클럽, 비반이죠. 국제정치 사상가로서의 리영희 선생님의 사상을 오늘날의 한반도 또 국제정세와 빗대서 같이 우리 말씀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평화군축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황수영 팀장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강연을 통해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 군비증강 문제, 그죠? 또 무기도입 문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과연 지금 인간 안보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막대한 혈세를 무기를 사는데 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또 이런 말씀도 전해주셨어요. 굉장히 또 PPT 자료, 또 사이사이에 영상 서비스까지 해주시면서 굉장히 비주얼하게 또 강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같은 업계에 있잖아요. 그죠? 예, 동종업계에 있어서 이 대담이 굉장히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떠들어 봐야 뭐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그 눈높이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할 법한 것들, 그죠? 또 반론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예. 또 그런 얘기까지 좀 섞어서 앞으로 한 50분 정도 우리가 이 종전평화 캠페인, 또 이 군비증강과 군축 문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이게 이제 리영희 클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1988년인가요? 그때 리영희 선생님께서 남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 비교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하셨어요. 네,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이 논문을 보고 가장 화들짝 놀란 정부 부처가 있었어요. 네, 국방부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주구장창 남한이 북한보다 약하다. 그래서 병력도 계속 늘려야 되고 무기도 더 많이 사야 되고 국방부도 늘려야 되려고 하는데, 리영희 선생님께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미 남한의 전쟁 수행 능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한 지 한참 됐다. 그렇게 이제 좀 논문을 발표하면서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국방배서입니다. 그 전까지 국방부에서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그 처음 듣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 정부 부처에서 공신력 있는 그런 남북한 군사력 비교를 포함한 국방백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 그렇지만 국방백서에서는 여전히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여전히 남한이 북한보다 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반복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군사 전문가로서의 리영희 선생님의 또 진 면목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시민운동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평화 또 군축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 이런 활동에 참여하게 됐던 거는 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하는 활동을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런 파병이나 군사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는 아마 저희도 여러 번 뵀었는데, 강정에서 또 제주군 기지 반대 운동이 또 크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 황승현님의 몸빼 맞이했고 거기서 맹활약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강정에서도 또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 평화 문제라는 게 좀 같이 활동해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고, 그런 활동들 좀 같이 하면서 좀 관심도 갖게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계속 생각해보면 제주군 기지 그 싸움을 할 때 계속 국가안보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기지를 지어야 된다. 근데 그 국가안보에 대해서 이 기지가 이제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라거나 필요하지 않다, 혹은 안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환경을 파괴해야 된다, 이런 결정들은 되게 특정 그룹에서만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그게 되게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모두를 위해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기지를 네. 짓는데 그게 안전 보장을 위해서 왜 기지가 필요하고 뭐 군사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국방부나 특정 부처에서 결정할게라는 네, 거가 되게 네. 모순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거나 좀 알리는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몇 달 전에 그 강정마을에 있는 제재군기지를 가봤었는데, 지금 가면 너무 다르죠. 네, 그때라는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사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네? 예. 거기 뭐 제재군기지 논란이 한참 벌어지니까 이명박 정부 때였죠. 이걸 뭐 민군 복합 관광명이라만 뭐 보도도 못한 이상한 뭐 항구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15만 톤짜리 대형 크루즈 선박도 입항할 수 있는 뭐 그런 밀항도 만들겠다. 그래서 제주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민군 그 복합 관광명 발음도 잘 안 돼요. 그걸 만들겠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민항은 뭐 그럴싸하게 만들어놨는데 크루즈 선박이 거의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개정 기업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더 힘들겠죠. 코로나 그렇죠. 상황이 지금 네. 이렇게 됐으니. 그리고 군항도 보면 사실 해군 휴양지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예. 할머니 마땅히 이제 해군들도 쉬어야 되는데, 그 현지에 있는 그 주민들의 평화적인 생존권까지 좀, 그걸 막 이렇게 박탈해 가면서 가장 가슴 아픈 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사이좋은 이웃들, 같은 가족처럼 지냈던 마을 공동체가 해군기지 때문에 이게 이제 무너져 내린, 그리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주로 이제 그 말과 글로 평화운동을 하는 굉장히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제재군기지 문제는 제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현장과 좀 깊숙이 관여해서 참여해서 활동했던 기억들도 이렇게 나는데 그게 정말 국가안보를 위한 거냐. 이 주민들의 평화적인 생존권이 좀 차질을 빚더라도 국가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때 정부나 또 많은 언론들 또 전문가들이 했었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게 정말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지 한번 그 민낯을 한번 까발리는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또 궁금한 거는 여성 활동가로서 이 뭐 국방 문제, 무기 문제 특히 군대 문제 이런 거를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어떤 편견이 무슨 여자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알아?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이런 그 편견들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 평화 활동가로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라 그럴까 또 뭐 여러 가지 좀 긍정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네,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여성이 되게 많아요. 평화 활동하거나 평화 단체 중에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 사실은 되게 많고 네. 그런 많이 듣죠. 악플 뭐 이런 제가 오늘 이제 앞서 강연하면서도 유튜브에 나오니까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면서 좀 긴장했던 것들도 그런 이제 뭐 그런 활동들을 하거나 뭐 인터뷰 같은 게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나 하면 악플이 정말 많이 달리고 네. 그리고 또 특히 뭐 군대 또 안 갔다 왔는데 뭘 아냐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건 뭐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기억나는 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로도 전화가 네, 많이 네. 와요. 이렇게 뭔가 활동하거나 뭐 기자회견 같은 게 있어서 언론에 나면 이제 막 항의 전화 같은 것들 하시는데 이제 한참 이제 말씀하시다가 남자 바꾸라고 이제 뭐 이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게 네, 있는데 네. 이제 네. 너랑은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남자 좀 나이 있는 남자 없냐라고 해서 선생님 제가 담당자인데 제가 말씀하시면 된다 그랬더니 네가 무슨 담당자냐 이런 경우들이 네, 많이 있었죠. 여성이라서 약간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그리고 좀 군축 이런 부분이 약간 성역처럼 남아 있잖아요. 군사력을 줄이자는 얘기가 사실 분단 국가이고 뭐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또 생소한 이야기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군축이란 단어 자체가 약간 익숙한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이제 뭐 평화군축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건축센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저희 네. 또 막 평화군축 박람회라고 해서 이제 평화군축 네. 관련된 제안들을 막 이렇게 이제 시청광장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도 아마 평화네트워크도 같이 이제 네. 하셨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곤충 박람회인 줄 알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네.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걸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네, 관심을 네. 가질 수 있으면 네, 예. 그럼 일부러 오타도 좀 내고 그래야겠네요. 예? 일부러 좀 오타도. 저는 늘 네. 이제 무풀보단 악플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어서 네, 네, 관심을 어떻게든 뭐 많이 주고 뭐 그 와중에 논쟁도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거나 뭐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고 뭐 네. 배우는 근데 것도 맞습니다. 이미 세계 많은 나라들의 이 국방장관을 여성이 그쵸.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장관이 있어요.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네, 예, 네. 예, 예. 혹은 뭐 차관이나 고위급들도 여성이 많고. 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를 군조직으로 생각하는 네, 분들이 많이 그냥 계세요. 정부 부처인데. 정부 부처입니다. 예, 정부 부처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군을 대신해서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군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예, 예.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그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관점에서 국방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민의 일원으로서 그죠? 여성도 얼마든지 이런 국방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죠. 생각이 같으면 또 재미없잖아요. 예, 예.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여성이라서 안 돼. 예, 이런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편견에서 좀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네. 근데 국가 안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 안에는 뭐 여성이든 뭐 여성이 아니든 다양한 성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안보나 외교,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진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닌가. 그렇죠. 네. 안보하고 국방이 동일어가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국가 안보를 추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보통의 나라들은 그래서 외교를 하는 것은 결국 대화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풀고자 하는 외교와 국방이 기본적으로 안보의 두 축이고 우리는 더군다나 이제 분단되어 있고 또 군사적인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남북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하는 것은 국방뿐만 아니라 그죠? 남북 관계 또 외교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질 때 안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이지 뭐 무조건 뭐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방비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안보가 강해진다. 예, 이런 어떤 좀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성의 목소리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예, 이런 점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종전평화 캠페인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예. 뭐 저도 이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2023년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그 전까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억 명을 채워서 그죠? 예,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남북 미중을 비롯한 각국 정부 또 유엔 이런 데 전달함으로써 이 한반도 주민뿐만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정착시키자라고 하는 세계인들의 좀 의지를 모아보려고 하는 이런 또 운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10만 8천 명. 네, 느낌이 어떠세요? 목표를 너무 잘못 잡았나 생각도 들고 근데 네. 더 약간 또 뭐 코로나 상황이라 좀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숫자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요 10만 명의 이제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한반도 평화가 왜 필요한지 알렸던 그런 활동들, 그리고 네. 그 와중에 만난 사람들 그런 시간 자체가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더 열심히 받아야죠. 아직 1억 명으로 가려면 갈 길이 멀지만, 그죠? 사실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예. 왜냐면, 다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쉬워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뭐 한반도 평화, 종전 이런 부분들은 좀 먼 얘기, 그죠? 예,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뭐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1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좀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일도 좀 동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돌이켜보면 2018년도에 남북미 정상이 무슨 뭐 탑다운 방식의 뭐 평화 프로세스, 그래서 뭐 종전 선언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일단 황망하게 끝난 상황이에요. 황망하게 끝난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굉장히 무기력에 빠지기 쉽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럼 바텀업으로 안 되면 그 탑다운으로 안 되면 우리가 바텀업으로 가겠다. 위로부터 이게 안 되면 아래로부터, 그죠? 아래로부터 우리가 한반도 종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평화운동에 또 새로운 활력을 또 일으켜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은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되게 장기적인 과정일 수밖에 없고 정권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 계속 왔다가 가겠지만 어쨌든 전쟁을 끝내자라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오는 거는 계속 의미 있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아무리 정상들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추진이 되고 동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네. 뭐 정상회담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될 때까지 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 를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설명 받으면서도 그런 말씀들도 하세요. 70년 동안 못 끝낸 전쟁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들도 하시고 아니면 이제 70년 동안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이게 너무 오래된 문제라서 좀 더 약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 분단 상황이나 이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던가 좀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동아시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모두가 좀 한반도 지금 상황에 약간 달려있는 것 같아서 어려운데 어차피 뭐 이제 왕도가 없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네. 좀 이런 좀 시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키나와나 강정 가면 이제 기지 앞에서 이렇게 투쟁할 때 이렇게 한켠에 피켓 같은데 꼭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라는 그런 네. 피켓이 늘 붙어 있어요. 늘 약간 어떤 활동이든 그냥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들도 요즘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전쟁 억지력 이런 표현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10만 명의 서명자 또 앞으로 서명하실 분들이 이 자체가 전쟁 억지력이에요. 그죠? 예. 전쟁 억지력이에요. 피플 파워. 예. 우리 시민의 힘, 인민의 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결집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 거 해서 뭐해? 뭐 되겠어?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바라만 볼 것은 아니다. 사실 보면은 활동가들이 제일 힘 빠지기 쉽잖아요. 그죠? 예? 예, 힘 빠지기 쉽기 때문에 힘 빠지기 쉬운 활동가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냉소를 보내기보다는 같이 동참하고 또 같이 널리 알려나가는 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힘을 주고받는, 예,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네. 이게 돌이켜보면 지금 뭐 정전협정, 올해로 지금 68년이 지난 상황이죠. 예. 근데 정전협정에는 3개월인가요? 3개월 이내 정치회담을 네, 열어서 고위급 정치회담을 논의한다고 했건만 3개월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68년이 지나도록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조차 시작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뭐 1954년 제네바에서 뭐 잠깐 뭐 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뭐 외국 철수 문제 또 뭐 남북한 총선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빚어갖고 그 입구에도 못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체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이라도 좀 해보자. 예? 시작이라도 해보자.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 동안 뭐 경제 성장도 이뤘고 민주화도 이뤘고 또 뭐 이 K-팝으로 상징되는 한국 문화도 세계적으로 좀 명성을 떨치고 있고 그래서 뭐 정전협정이 그렇게 큰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 휴전 넘어 있는 북쪽은 그게 아닌 거죠.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때로는 읍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상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또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38선을 맞대고 있는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남북한의 현실이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샴쌍둥이와 비슷한 운명이 있는 거죠. 그죠? 예. 한쪽이 아프면 다른 한쪽도 아프기 쉽고, 그죠? 다른 한쪽이 건사하지 못하면 마찬가지 상대쪽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정전체제에서 뭐 이 정도 됐으니까 뭐 큰 관심이 안 가질래 이런 것보다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좀 이런 희망과 비전을 가지면서 이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멋진 말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네.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군대에 가고 있고 사실 군에서 여러 가지 사고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것도 다 약간 지금 정전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 것 같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는 사실 당사자인 것 같고 또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군의 이제 징병제도를 운영하는 것, 그 18개월이라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긴 길죠. 복무기간에 속하거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당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군대 문제가 단순히 그 청년 남성들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청년 문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젠더 갈등과도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젠더 갈등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그렇죠? 이 남성들이 갈수록 경쟁에 치열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갔다 온다, 안 가도 되고, 자기들은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불만, 그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결코 좀 불평등한 상황이니까요. 네, 그런 거 이것이 이제 휴전체제와 정전체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국방비, 또 군비 증강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관련해서 이제 글도 쓰고 이러면은, 악성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수영 팀장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황수영 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제일 좀 문제가 많은 무기 사업은 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최근에 많이 사실 경항공모함 문제가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경항모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해군 능력을 완전히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경항공모함이 요즘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예산이 좀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항모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해도 이제 항모가 전단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전단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이나 무기체계들이 배치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한반도 해역에서 항모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하게 검토가 안 됐고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무조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게 최근에 가장 좀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군사적 합리성, 안보적 필요성 이런 것보다는 중국이 갖고 있고 일본도 갖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이 굉장히 좀 강하죠. 예.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항공모함, 영어로 얘기하면 에어크래프트 코리안데. 캐리어 그잖아요. 항공기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게 항공모함인데 도대체 그걸 싣고 어디를 가겠다는 건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전과 다르게 전투기의 항속거리, 작전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넓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요즘 뭐 도입하는 뭐 과거에 도입했지만 F-15, 뭐 지금 F-35, 뭐 한국형 전투기는 보람에 이거 웬만한 게 다 커버가 돼요. 예. 웬만한 게 다 커버. 또 더군다나 이제 공중구비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이 이제 이 반도 국가인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항공모함이 필요한 건지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이 군비 경쟁이 뭐 남북한 사이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가장 그 격렬하게 군비 경쟁에 붙고 있는 데는 대한민국의 육해공군 사이인 것 같아요. 예? 예. 육군이 뭐 하나 하면 해군도 뭐 하나 하고, 해군이 뭐 하나 한다면 뭐 공군도 뭐 하나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9월 15일 날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예. 해군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 SLBM을 시험 발사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죠? 예. 육군은 또 현무사라고 불리는 초대형 지대지 미사일을 또 선보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공군은 장거리 또 지대지 미사일.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가 전체의 군사력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중복 투자일 수 있잖아요. 예. 중복 투자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관성은 또 그에 대한 국방부 또 더 나아가선 전체 정부의 이 관성은 예. 그런 중복 투자 관점에서 이 안보의 합리성, 안보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다다익선이다. 무기는 다다익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많이 있으면 이제 있을수록 좋다. 물론 많이 있으면 뭐든지 다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것이 불러올 또 안보 딜레마 문제도 있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게 되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군사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논의가 검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중국이나 일본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GDP 대비로 국방비를 얼마나 쓰고 있나 보면 한국이 훨씬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금액은 중국이나 일본이 높을지 몰라도 GDP 대비해서 국방비는 한국이 2.8%인데 일본이 1% 조금 이번에 넘었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훨씬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를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너무 검토 없이 그냥 예산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SLBM 발사하던 날 이제 북한도 미사일 시험 발사하면서 서로 약간 경쟁하듯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그 즈음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분들 손실보상하는 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드냐, 얼마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뭐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근데 계속 예산이 부족해서 한쪽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뭐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예산이 부족해서 좀 쪼개야 되고 많이 못 주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제 뭐 무기체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과연 그 전체 국가 예산 배분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한 논의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우려가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지금 높아졌는지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알아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일본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예. 10년 전에 2분의 1 수준이었어요. 올해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가면 추월할 것 같아요. 내후년쯤 되면은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드디어 일본을 넘어섰다라고 좋아해야 될 일인 건지, 그죠? 예. 지금 황선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아주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요즘만큼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죠? 그 기억을 더듬으면은 경제가요? 예, 요즘만큼 어려웠을 때가 IMF, 구제금. 예, IMF 구제금만 했던 1990년대 후반이었잖아요. 왜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방비가 줄어든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이제 1999년, 그러니까 1998년 말에 책정한 1999년도의 국방비가 전년 대비해서 0.3%가 줄어들었어요. 애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면 그때 원화 가치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달러당 800원, 900원 하던 게 1,800원, 막 때에 따라서 2,000원 가까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국의 무기는 주로 어디서 도입합니까? 미국에 도입하잖아요. 그럼 원화 주고 도입하나요? 달러 주고 도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그 국방비 감축은 10% 20% 이렇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정부가 누구였습니까? 김영삼 정부 아니었나요? 김대중 정부였잖아요. 그죠? 평생을 안보 컴플렉스에 공격을 당하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고 이랬던 정부에서 국방비를 건국이로 처음으로 줄였는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고 민생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국가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갖고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국방비를 좀 감축해야 된다. 그래서 국방비 감축의 복지 효과, 국방비 감축의 경제적 효과 이런 논의들이 비교적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국방비가 지금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예.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때에 비해서 국방비가 4배, 5배 가까이 늘어난 지금은 오히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IMF보다 더 어렵다고 그 호소하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국방비를 줄여가지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을 좀 생계를 돕는 데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병폐를 우리가 보통 남남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남남 갈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군사 강국을 향한 열망에는 남남 일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남남 일치가 뭐 여와 야도 가릴 것도 없고.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이 거대한 침묵 속에 그냥 이렇게 흘려버려도 좋은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진지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면 무기 사들이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일종의 무기 박람회죠. 예. 무기 박람회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재미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 일종의 좀 뭐 연구 과제를 던져준 것 같은데, 북에서 얘기하는 전쟁 억제력과 남에서 얘기하는 대북 억제력은 다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다른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도 이제 사실 다음 주에 한국에서도 이제 무기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관련돼서 좀 반대 활동들 좀 준비하고 해나가고 있었는데 좀 북측에서 이제 무기 전시회가 열리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했는데 저는 모든 국가가 저렇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군비를 줄일 수가 없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쟁 우리가 이제 국방비를 증강하는 것은 우리만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데 다 남측이나 이제 미국에서 증강하는 것은 근데 사실 그거는 남한이나 미국도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순적인 지금 행동이잖아요. 남한이 이제 증강하는 거는 강한 국방력을 위한 것이고, 북측이 미사일 시험 발사하거나 하는 것은 도발이고 위협이다. 똑같은 저는 그거를 미러링처럼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즘 계속 이중 기준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고 적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정상적인 국가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계획이고 5개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런 걸 북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 전시의 발언도 약간 미러링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쉽지 않는데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에 빠졌고 악화가 많이 된 상황인데 남북 정상이 얘기하는 화법이 굉장히 닮아가고 있어요. 네, 닮아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 전쟁 억지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가 그 화자만 딱
때면 누가 얘기한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화법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씁쓸한, 씁쓸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합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상회담 합의문에 단계적 군축에 들어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죠? 단계적 군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게 그때 처음이었는데 거꾸로 왔어요. 네. 그 이후 3년 동안 거꾸로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죠? 사상 지금 최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게 굉장히 씁쓸하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50배에서 최대 100배에 달하고, 뭐, 남북한의 그 군사비 차이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북한이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발표를 해도 믿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한의 그 군사비가 북한 정부 예산 대비 한 16% 정도 됐어요. 거의 고정, 지난 한 10년 가까이 쭉 그 16% 정도로 고정을 해왔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제가 보기엔 한 30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북한의 군사비가 20분의 1에서 한 30분의 1 정도 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경제력도 엄청난 차이 나고 뭐 군사비 지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뭐 과학기술이나 이제 무기 관련된 국제 거래 이런 것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북한이 이 군비 경쟁의 부담을 느껴서 대화에 나올 거다. 핵무기를 개발했죠.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꽤 뭐 남북 관계 관련해서 이제 뭐 전문가 분들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좀 굉장히 좀 의아함을 많이 느꼈어요. 북한에는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가성비가 뛰어난 방법. 그것은 이제 핵과 미사일인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의 이렇게 그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2017년도 세계 10위였다가 작년과 올해 6위가 됐다고 나오죠. 북한은 2017년도에 세계 18위였는데 올해는 28위까지 떨어졌어요. 거기에는 이제 핵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거 보이는데 어찌되었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그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대신 핵과 미사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혹자들이 기대한 것처럼 이렇게 군비 경쟁을 계속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면 북한이 그게 부담을 느끼고 대화에 나올 것이다. 혹은 그러다 망할 거다. 이런 게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아울러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좀 이 허망함이 느껴져요. 남북한 사이의 이 군비 경쟁뿐만 아니라 요즘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또 군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중국은 2049년, 그러니까 신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종합 국력면에서 미국을 넘어서겠다. 뭐 중화 민족의 뭐 위대한 꿈이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한 축으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패권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갈수록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이 약간 군비 경쟁, 최근에 또 미중 군비 경쟁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호주에 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맞나라는 약간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 작년 1년 동안 정말 산불도 정말 많이 나고 기후변화로 진짜 문제가 많았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폭염이 있다든지, 작년만 해도 한국도 여름에 50일 정도 비가 오고,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에서 서로 군비 경쟁이나 무기체계나 지금 그 기후변화나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지금 국제적인 협력이나 신뢰나 이런 것들, 연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국이고, 한 국가만 살겠다고 해서 살 수 없다는 걸 좀 모두가 지금 그냥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군비 경쟁을 하고 무기체계 이 많은 예산을 무기체계에 투입하고 이게 좀 약간 다른 지구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진짜 의아함이 많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뭐 이제 국제 단체들도 같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후 변화랑 이제 군비 경쟁 문제를 같이 오랫동안 제기를 해왔는데 약간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좀 저도 험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일종의 좀 거주 불능의 지구를 둘러싼 패권 경쟁. 네? 이 자체가 형용 모순이잖아요. 이 자체가 형용 모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지금 뭐 미중 신냉전 이런 얘기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린 데탕트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일단 멈추고 지구를 식히자 뭐 이런 건가요? 그린. 일단 예, 예. 그린 예, 예. 멈추고 이제 그린은, 탄소를 지구를 열을 식히자. 예. 그러니까 기후 변화, 저는 기후 위기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보는데, 네. 이건 인류 공멸의 시나리오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게 무슨 뭐 100년, 200년 후가 아니라 당장 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지금 아주 인류 사회가 각별한 각성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걸 되돌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 기후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지만 이 군사 활동에 하면서 내뿜는 탄소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사실 그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군사 네.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측정도 하고 있지 않고 한국도 이제 국방부나 환경부에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온실가스 이제 국가 배출 그 기록하는 시스템상 군사 분야는 제외되기 네. 때문에 이제 측정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브라운 대학교 연구 같은 거 보면 미국은 또 워낙 또 군사비를 많이 지출한 국가긴 하지만 이게 한 국가에서 배출한 탄소보다 펜타곤이 더 많이 배출한다 이런 또 그런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미군을 하나의 국가 단위로 환산해서 세계 한 47위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세계 47위 정도의 탄소 배출량이 그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지금 전 지구적으로 달아오고 있는 이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 지역 차원에서는 또 이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한 사이에 가열되고 있는 이 군비 경쟁의 문제를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린 데탕트 이런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러면 연합훈련 문제잖아요. 한미 연합훈련 문제. 예, 연합훈련 문제인데 사실 여기 이 군사 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훈련에도 기후위기 대처라고 하는 이 관점을 투영하면은, 그죠? 예, 투영하면은 지금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되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탄소량도 줄이고, 그 다음에 또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좀 자원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린 데탕트. 네. 이게 뭐 저한테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기 나오기 전에 한번 쳐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좀, 그런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되는 요즘입니다. 네. 네, 요즘이에요. 네. 참으로 허망해요. 네. 참으로 허망하지.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군비 경제인가. 그죠? 예,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제 뭐 쉽지 않은 여건, 그죠? 예. 특히 이제 이런 활동들이 우리 시민들한테도 많이 좀 전달이 돼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우리가 거리 캠페인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거리두기 단계 좀 조정이 되고, 또 뭐 불가피하게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면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종전평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좀 단계가 완화되고 하면 사실 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뭐 오프라인에서 또 시민분들도 만나고 뭐 집회나 문화제나 뭐 콘서트나 이렇게 같이 좀 마음 모아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는데 네. 사실 지난 1년은 그렇게 해오지 못했어서 우선 좀 완화되고 하면 거리에서 서명운동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네, 활동들을 좀 해나가려고 하고 사실 그렇게 하면서 시민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 또 되게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네. 또 네. 얻게 되거든요. 이제 네.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전쟁 직접 겪으신 분이 와서 또 인증샷 남겨주시기도 하고 또 와서 뭐 데스크에 뭘 또 사다 주시기도 하고 또 되게 학교나 이런 정말 생각 못했던 곳들에서 서명용지를 모아서 또 막 청소년분들도 보내주시고 또 수녀님들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또 보내주시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또 많이 얻게 되는 것도 있어서 좀 약간 빨리 좀 거리 서명이나 이런 활동 좀 재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검색 엔진에서 뭐라고 치면 되죠? 한반도 종전평화를 치시면 종전평화 캠페인이라고 치시면 바로 검색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한글 웹사이트 주소도 있어요. 한반도 종전평화.net 하시면 바로 이제 캠페인 사이트에서 활동들도 살펴보시고 서명도 바로 이제 그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캠페인이니까 영어 URL 주소를 좀 알려주시죠. 영어는 그 한반도 그 end the Korean war.net 앞에 and the Korean war.net war.net인데요. 네. 그 앞에 en을 붙이면 영어 사이트가 돼요. 네. en.andthekoreanwar.net. 근데 지금 사용자 컴퓨터 환경이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문 사이트로 자동으로 가게 지금 네, 네. 설정이 되어 있어서 네. 그냥 endthekoreanwar.net만 치셔도 영문 사이트로 가실 수 있고 혹은 뭐 영문이랑 지금 일어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웹사이트에서도 바로 네. 가셔서 혹시 뭐 주변에 외국 분들께 전달할 일이 있으시면 네. 거기 영문 사이트 참고해 주시면 되고 영문 사이트에 저희가 또 러시아어 또 어디의 언어지? 프랑스어, 독일어 이렇게 저희 네. 한반도 평화선을 번역해서 올려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전달해 주실 수 진짜 있게 국제 캠페인이네요. 되어 있습니다. 네.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2018년 3월부터 얼마 전 유엔 총회 연설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종전선언을 역설하셨는데 우리 문 대통령 서명하셨나요? 아직 서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하셨어요? 이 방송을 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시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게 좀 참여하시고 그리고 전쟁을 끝나지 않았는데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따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또 그 보수 야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께서도 좀 서명도 하시고. 네, 저희가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쪽팔려요. 쪽팔려요. 그렇죠. 창피하잖아요. 전쟁을 70년 동안 못 끝내고 따라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걸 끝내지 못한 이 상황이 북핵이라는 걸 초래한 것은 아닌가. 그죠? 그래서 그 북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없애기 위해서는 끝나지 않은 전쟁부터 끝내는 거기서 새로운 출발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더불어 갖게 됩니다. 네. 서로 전쟁을 하던 그러니까 전쟁을 했던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 협상이나 이런 것들 진행한다면 더욱 더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 300여 분께 사실 다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우편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메일도 하면서 이제 서명 같이 참여해서 한국 국회의원 다 같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야당에서는 그 야당도 여러 야당이 있지만 보수 야당에서는 아직은 이제 많이 참여를 안 하시고 사실 저희가 하는 서명 말고 국회에서 또 종전선언 촉구하는 또 결의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한국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전쟁 종전하자는 결의안을 뭐 몇 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이런 물론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많은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한국 국회에서는 이 결의안 네. 통과라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튼 창피합니다. 빨리 끝냅시다,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좀 우리도 좀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또 최일선에서 또 오문타고 계신 우리 황수정 팀장께 각별히 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고프시죠? 네, 이제 좀 되네요, 시간이. 예, 지금 7시가 저는 7시가 넘었어요. 네. 사실 평화가 한자로 보면 골고루 화자가 벼자 입구자를 쓰는 거잖아요. 밥을 먹는 게 평화예요. 네. 예? 자, 우리 평화운동 밥 먹고 합시다. 자, 네. 예,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좀 나서서 한반도와 또 국제 정세에서 우리가 좀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 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